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네. 땀이 많이 나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상의 전환으로 친환경 신발 소재로 친환경을 소재로 한 신발을 개발하셔서 사업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셨고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에서도 일을 하셨지만 선교지에서 인생의 목적이 180도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LAR의 개효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 올린 것처럼 친환경 신발 네. 브랜드를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혹시 지금 신고 나오신 신발이 그 신발인가요? 네. 이 신발이 저희 그 얼스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신발이 좀 친환경 신발이어서 네. 뭐 신발끈은 뭐 플라스틱 페트병 한 개를 재활용해서 만들고 페트병 한 개를 가지고요? 네. 와. 100% 재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예. 가죽은 이제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해서 리사이클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솔은 뭐 나무 껍질이나 뭐 대나무 원사 그런 천연 소재로 만들고 있고 아웃솔은 생분해 뭐 그런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100%다 예. 재활용을 통해서. 예, 모든 소재가 다 재활용 혹은 천연 혹은 생분해가 되는 소재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이거 오프닝에도 소개 올렸지만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 신발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네. 땀이 많이 나는 컴플렉스가 있으셨다고 저희가 소개 올렸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일단 그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 다한증이 수족 다한증. 있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장애와 어떤 결핍 그런 거는 좀 꿈의 재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게 확실히 제가 패션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이 다한증이 이게 정도가 있는데 심한 정도가 저는 진짜 가장 심한 정도에 속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땀이 원래 안 나다가 예.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3초 안에 물이 떨어지는 정도. 뚝뚝 떨어질 정도요? 네,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계속 땀이 나서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든 학창 시절을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몸에서는 그럼 땀이 안 나고 여기 손에서만 나는 거, 손발에서. 손과 발. 네, 그래서 수족 다한증이라고 그래서 아. 끝부분에만 나는 그런 다한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한증, 수족 다한증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네. 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이 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가장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은 네.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었고 네.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예.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닿잖아요. 예. 좋겠네. 종이도 다 닿고 아이고. 다 젖고 막 그래서 예. 그때 약간 공부를 하러 갔는데 집에 그냥 바로 돌아온 적도 되게 많아요. 되게 괴로워가지고. 예. 그리고 뭐 시험 기간 같은데도 시험 종이가 보통 회색깔 그 재활용 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묻거든요,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거기다가 땀을 말렸어요. 땀을 말리고 보고 또 말리고 이렇게. 그리고 뭐 하루는 뭐 손수건을 이제 아래다 두고 시험을 봤는데 닦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선생님이 한번 나오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너 뭐 하냐고. 무슨 부정행위 하나 해서. 네, 뭐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되게 마음속에 그 알 수 없는 분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되게 웃긴 게 예.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한증인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모르죠. 그냥 땀이 나는 정도만 알지. 예.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너 뭐 핸드크림 안 발라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괴로운 병이었어요 저한테. 양말도 계속 젖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네.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놀림도 당했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바닥이 보통 옛날 학교는 다 나무잖아요. 네. 나무가 이제 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땀이 흐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 앞에 있던 친구가 되게 약간 장난이었지만 네. 좀 역겹다, 좀 괴물 같다, 뭐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상처가 되죠. 어린 마음에 진짜 엄청나게 상처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 뭐 손잡고 기도하자 뭐 이런 예. 아, 그렇죠. 거 많잖아요. 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강경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예. 뭐 리더나 그런 것도 도맡아 하고 성가대도 했었는데 예. 일단 뭐 성가대 이렇게 앞에 나갈 때 책을 들고 가잖아요. 그 땀이 이렇게 툭툭 흐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저보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네네. 아, 그게 엄청나게 어렸을 때 상처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좀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살기 싫다 뭐 이런 충동까지 느꼈었어요? 네, 하루는 제가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밤에 이게 세숫대야 같은 거를 예. 두고 예. 손과 발을 거기다 한번 두어봤어요. 예. 예. 근데 땀이 정말 이렇게 차는 거예요. 물이. 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수도꼭지 이렇게 졸졸 틀어놨을 때처럼. 예, 정말 엄청 심했어요. 정말. 거의 일상생활이 못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난 못하겠다. 나는 이걸 어떻게 사나 그 생각으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부모님은 근데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고. 네, 부모님은 이렇게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예. 수술을 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수술이라는 게 네. 보통 다한증이면 수술하면 끝나지 이게 아닌 게 그래요? 여기 땀을 막으면 네. 그러니까 뇌에서 긴장을 하면 손으로 가는 그 신경을 절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절단하면은 땀이 다른 데로 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은 얼굴에 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많은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막 계속 닦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좀 많이 땄거든요. 예. 근데 전 그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손이 낫지. 손은 뭐 운전할 때 장갑이라도 끼면은 대처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보통은 그걸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높네요. 그러니까 20%에 이제 제 인생을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대로는 진짜 못 살겠다.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냥 수술을 해버리자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너무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20% 안에. 다른 곳으로 땀이 흐르지 않고. 뭐 등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긴 했지만 굉장히 않고. 성공적으로 저는 끝났어요. 그래서요? 괜찮아요? 네, 지금 수술한 지 딱 10년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안 나요? 아예 안 나요. 원래 같으면 지금도 막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 지금 오히려 긴장하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오히려. 잘 됐네요. 네,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인생이 변화된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게 됐어요, 인생을. 옛날엔 가만히 있어도 분노하게 됐는데 왜 나만 땀이 이렇게 맨날 닦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생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럼 손에 땀이 많이 났던 그 학창 시절이니까 네. 여기에 관련된 뭔가 패션 아이템 같은 것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맞아. 네, 하루는 제가 진짜 패션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딱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날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3 3월이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한겨울에 땀이 나면은 더 힘들거든요. 한여름에 나면 손수건 꺼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다들 이해하니까. 근데 한겨울에는 이게 기화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서 손이 얼어요. 겨울에는.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도 다 얼어가지고 이제 온몸이 다 체온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장갑이 무조건 필수였는데 네. 패션에 민감한 시기에 뭐 그 당시에는 장갑을 파는 곳이 지하철 앞에 그냥 네. 우울 장갑이나 뭐 그런 일반적인 장갑밖에 없었어요. 네네. 가죽 장갑 그런 거. 제가 도저히 그거를 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다가 아 그러면은 내가 하면 되겠구나. 예. 이 장애와 열등감을 이거를 뭐랄까 은사로 생각하면 네. 이거는 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그때 공부를 하다가 말고 사업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 꺼내가지고 네. 막 적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는 장갑 브랜드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한테 난 패션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래서 장갑도 진짜. 만들고. 네. 그럼 당연히 진학을 이제 아무래도 패션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맞아요. 했겠네요. 네. 예.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왠지 모르게 그냥 이기고 싶었어요. 당시 아버님은 어떤 아. 분이셨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유치원 때까지 저 이모 집에 얹혀 살았던 기억이 있고 예. 집에서는 쥐가 나왔었어요. 쥐가 나왔다고요? 네, 쥐가 나왔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가난했어요. 저희가. 예.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시 이제는 가난해지기 싫은 거예요. 네. 가난해져봤을 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당연히 무시도 너무 많이 당하시고 우리 가족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셔서 예. 아버지가 되게 힘든 일 하시거든요. 이렇게 네. 무거운 거 이렇게 나르시고 그런 일을 나르시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네.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하게 예. 좀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예. 뭐 누구누구야 너 저 친구랑 어울려야 된다. 예.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예. 왜냐면 예. 저 친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친구의 아버지가 예. 자수성가하셨기 때문에 저 아들인 저 친구도 무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 자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 약간 아버지의 그늘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버지 닮아서 뭘 할 거야. 아버지 닮아서 너는 뭐라도 될 거야.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살아 이럴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패션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 패션 경영과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패션 디자인과밖에 없어서 네. 그냥 패션 디자인학과에 이제 수시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와집의 어떤 실루엣을 따서 이 칼라를 만들어서 네. 공모전에도 나갔는데 거기서 최우수상도 받아서 제가 이제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로서 처음으로 인턴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네.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다. 왜요? 잘하시는 일인데 왜요? 이걸로는 돈을 못 벌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요? 그냥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저는 경영을 해야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무조건 목적이 돈이었군요. 예, 무조건 인생의 목적이 전 돈이었어요. 아버지를 이겨요. 네, 저는 인생의 목적이 진짜 돈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돈을 벌려면 경영을 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에 네. 패션 경영과를 찾았고 네. 미국에 이제 패션 그런 경영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 대학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군대를 가서 예. 이제 군대에서 진짜 10시에 자는데 예. 12시까지 연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잠도 안 자고 영어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예.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공부만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운이 좋게 정말 흔히 말해서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 가보니까 어때요? 제가 했던 일이 이제 그 매주 바이어한테 가서 오더를 이제 디자이너가 받아오면 네. 저한테 서류 한 장을 딱 줘요. 예. 그러면은 그 한 장으로 저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에 연락을 해서 뭐 원단을 뭐 이 컬러로 이 텍스처로 해주세요라고 이걸 몇 번을 핑퐁을 해요. 그래서 바이어한테 컨펌 받으면 그거를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을 재직을 해서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면은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스윙하고 네. 뭐 피팅 바이어한테 계속 피팅하고 컨펌 되면은 제가 배를 예약해요. 배를 예약해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 거기 그 선박 선착장으로 업체에서 와서 항구로 예약하는 거 프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네. 다 해서 도착한 다음에 이걸 또 트러킹을 해가지고 창고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또 검수를 해요. 예. 박스가 진짜 중국에서 제대로 왔는지 네. 다 일일이 박스 하나씩 다 세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트러킹을 해서 미국 바이어한테 보내는 것까지 제가 모든 걸 하는 일을 이거를 혼자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 너무나 감사했던 게 예. 저는 이때까지 제가 일머리가 있다 그러죠. 뭐 네. 그런 게 있는지 전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꼼꼼하다는 걸 알게 됐고, 예. 제가 그래도 성실한 편이 있구나, 그런 면이 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나의 가장 강력한 탤런트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책임감이라는. 예.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그렇게 온몸으로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막 하는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많이 없어서 그때 사장님이나 이제 사모님 그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2개월 만에 진짜 월급이 계속 올랐고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할 거야에 대한 그 꿈에 대한 한 네. 발자국 다가갔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일단 돈을 정말 이제 확실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길이 제 눈앞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였고 네. 저는 정말 이제 꿈을 이룬다. 네. 미국에서 정말 일을 하면서 나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정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때 이제 진짜로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뤘던 어떤 회사에 제가 미팅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갔어요. 네. 가면서 이제 1층 로비에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루신 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뵀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꿈에 그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꿈이 그때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저는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진짜 평안하고 네. 걱정이 없을 것 네, 같죠?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온화하고 네. 온유하다 그러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네. 전부를 가지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룬 분을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정말 마스크를 항상 끼고 계셨었고 굉장히 그냥 아파 보이셨던 게 기억이 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정말 글로벌 회사였기 때문에 모든 이 수천 명의 직원들을 이제 이끌어야 된다 그 압박감과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디테일한 뭐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또 많이 들으면서 네.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예.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예. 돈을 많이 벌겠다. 그 꿈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예,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일단 저는 일단 군대에서 군종도 할 정도로 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고 네. 뭐 제자훈련이면 제자훈련, 뭐 리더면 리더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서는 이제 이 미국이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 사막이거든요. 네네. 그 사막의 그 큰 외로움이 저를 덮친다는 걸 제가 물리적으로 느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경건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예. 그때 제가 군대에서도 안 피던 담배를 처음으로 이제 피게 됐어요. 왜냐면 예. 가만히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힘들죠. 담배가 아니고서는 예.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 그렇지만 또 신기한 게 이 부모님의 그동안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네. 제가 이제 교회에 붙어 있겠다라는 것을 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를 피고 막 놀러 다니면서도 교회는 항상 갔어요. 심지어 그 라스베가스에 예. 제가 한 번은 놀러 갔는데 네. 그때도 교회 갔어요. 아침 가까이 있는 교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갔어요. 예. 그럼 막 굉장히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야유어 갔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미국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사니까 한 400불, 500불짜리 집에 사니까 얼마나 네. 열악했겠어요, 상황이. 네네. 다른 집에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는 한 번은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이제 제 방이 끝에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가는 길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 같이 사는 사모님이나 그 사장님의 방이 있어 그랬거든요. 예. 다 지나야 제 방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땡스기빙 데이였어요. 네네. 땡스기빙 데이는 막 칠면조 먹고 그럼요. 막 온 가족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고 축제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네. 추석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혼자니까 예. 친구들도 다 한국 가고 네. 혼자여가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뭐 해먹으려고 집에 왔는데 네. 이제 올라오는데 부엌에서 이제 그 집안의 가족이 예. 되게 화목하고 되게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는 그걸 제가 그 냄새와 음식 냄새와 예. 그 분위기를 보고 지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배고팠거든요. 근데 나올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부엌을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 그건 제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너무 예. 외롭고 참 힘들고. 분명히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그런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배불리 먹고 있고 화목하고.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끼리 막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는 방에서 혼자 이러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을 편하게 살았거든요. 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화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게 되게 많으면서 지금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찐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빠졌었어요. 완전 뼈다귀였어요. 게다가 계속 밥은 안 먹고 담배만 피니까 완전히 얼굴도 완전 검정색이고 그렇게 조금씩 그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고아 아닌 고아 신세가 그렇죠. 됐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일시적으로 제가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고아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는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예. 생일 때 제가 물론 제가 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친구들이 다 한국으로 가요. 조금 네. 있으면. 네. 그래서 그 생일날도 저 혼자 보냈어요. 그 생일날 피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리피스 산에서 혼자 먹고 내려오는데 이제 저녁에 좀 한 3시간 거리에 친척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네. 효서가 너 생일이니까 와서 저녁 먹어라. 그래서 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음식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를. 그래서 제 외로움을 확 채워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어떤 하나의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어요. 네. 나중에 내가
어떤 패션 브랜드를 해서 정말 성공한다면 내가 이 보호 종류 아동이라고 부르지만 그 아이들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겠다. 먹여서 이 아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굶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됐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그냥 그런 막연하게 스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예.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여행을 오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우셨거든요.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저녁에 저한테 너 한국 안 오면 엄마 죽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워킹 비자가 또 만료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다가 아버지 일을 한 지 한 3개월 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 12월이었는데 이제 내년 2월에 미얀마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다. 네. 근데 모집을 하고 있다. 근데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청년부 약간 위원장님이셔가지고 예. 저한테 한번 말을 하셨어요. 예. 미얀마 간다는데 뭐 영어 할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 게다가 여기 뭐 고아원 방문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제가 눈이 팍 띄었어요. 고아원을 간다고? 한번 뭐 여행 가는 심정으로 가볼까?라고 해서 진짜 늦게 합류를 했어요, 제가. 네. 근데 가서 제가 그 사명을 받게 됐는데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때쯤에 정말 고아원을 갔어요. 네. 마지막 날 진짜 고아원을 갔는데 전 너무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 고아 애들을 한 번도 눈으로 실제로 본 적이 없었고 네. 게다가 그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던 미국에서의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안아주고 싶었어요. 예. 그 아이들을. 그래서 봤는데 대뜸 저희한테 청소 도구를 주시더니 예. 저기 청소를 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또 뭐 봉사 뭐 사역 일정으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떤 창고 같은데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를 청소하라고 하셔서 갔는데 저는 창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바닥에 다 뚫려 있고 거기 막 벌레가 이제 계속 지나다니고 사방에 거미줄이 있고 그리고 거기 노란 색깔 통이랑 파란 색깔 통이 있었는데 칫솔 같은 게 있는데 예. 뭐 신발 닦고 뭐 자전거 닦고 남은 뭐 완전 시커먼 칫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당연히 막 벌레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 당연히 창고인 줄 알았죠. 예.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가 그 아이들이 사는 방이라는 거예요. 아이 사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중국과 미얀마가 국경 지역이어가지고 예. 약간 전쟁 고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총에 맞고 이게 예. 정말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본 아이들인데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는 예. 아이들이었는데 그 트럭에 아이들이 막 뭐 이렇게 약 맞고 이렇게 취해서 있는 것을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싣고 가는 차에 아이들 팔 하나가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걷어두신 곳이었는데 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을 제가 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청소를 하면서 한 번도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그 마음, 심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면서 그랬어요. 그냥. 근데 그거는 은혜를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개요석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얼마나 이 받은 게 많은 인간인가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감사를 느끼게 됐군요. 그 값없는 은혜 있죠. 네. 그걸 그때 깨달아가지고 되게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다 했거든요. 하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청소를 마무리 못해서 혼자 내려와서 청소를 다시 했어요. 혼자서. 근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 뭐라고? 그때 하나님이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효서가 너는 너의 그 패션이라는 재능으로 이 고아 아이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네. 네, 그 음성을 정말 명확하게 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가면 바로 하겠습니다. 한국 가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한국을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고 네. 사업 초기부터 그 펀딩을 하셔서 네. 일본인도 투자할 수 있는 펀딩을 하셔서 대박이 났다고 하던데 네. 그 사업 이제 대박 난 이후에도 그 고아를 돕겠다는 마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신발이라는 카테고리를 택해서 이제 그걸로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그런 패션 브랜드 LAR이라고 하는 예. 룩어라운드 약자거든요. Look around. 예. 주위에 뭐 구석구석에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예. 또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좀 돌아보면서 살자 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내세워서 그때는 또 그때 맨 처음 신발이 MT1417이었어요. 그 신발 이름이 예. 그 마태복음 14장 17절 이런 말씀을 아. 이제 해서 진짜 상품명 MT1417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같이 나도 이 신발 물고기 마크가 있었거든요. 네, 네. 물고기 마크가 있는 이 신발로 이제 모든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겠다라는 마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때. 아, 클라우드 펀딩으로요? 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있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크라우드 펀딩 많이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뭔지 잘 맞아요. 이해를 못했죠. 맞아요. 네. 게다가 그때 신발 브랜드가 가장 많이 됐었던 게 정확히 600만 원이었어요. 예. 네, 근데 600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맨 처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2,800만 원인가? 그게 됐고 3개월 뒤에 또 했는데 그게 3,800만 원인가 돼서 예. 크라우드 펀딩 2번 만에 그냥 뭐 7, 8천만 원을 바로 해버렸죠. 네, 어. 엄청나게 그게 큰 일이었고 엄청나게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된 사건이어서 메인 배너에 막 나오고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큰 그 신문에서 인터뷰가 오고 네. 엄청나게 큰 그 아웃도어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저희 신발을 아웃도어 전 매장에 다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고아를 먹이겠다는 약속은 네. 지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6월 달에 해서 예. 7월 달에 끝났는데 8월 2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29살 8월 2일 제 생일에 첫 번째 기부를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제 기부 원칙은 제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통 다른 사람들 창업들 많이 동업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혼자 했고 이거를 그냥 누군가 동업을 한다고 하나님과 동업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절반을 기부했어요. 그 예. 보육원에.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인생에 그 머슬로우의 그 인생 단계가 있잖아요. 자아실현. 네네. 근데 가장 위가 자아실현의 단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29살의 나이에 이룬 거예요. 네. 근데 기부를 하고 나서 제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 왜요? 하나도 그게 왜냐면 기부를 하고 났는데 빚이 남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 나중에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그때부터 수익의 절반이 아닌 한 켤레를 판매할 때마다 5,000원을 적립해서 네.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그걸 한 3년 동안 지켰어요. 아. 네, 계속 지켰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네. 10여 년 전에 우리 개 대표님처럼 네. 돈만을 바라보고 내 네. 인생의 모든 꿈과 목적은 돈이다 라고 전력 질주하고 있을 네. 많은 후배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제가 아직 성공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네. 저는 제가 LAR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 제가 LAR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좀 말씀도 전혀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지금 회사에 나가면 기도부터 하고 말씀부터 읽고 그렇게 하루를 네.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럴 말할 자격은 없지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앞만 보고 가장 빠르게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가면은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나 사소한 것들 그런 거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걸 가는 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오히려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다 세상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주위를 돌아보면 안 보이던 사람도 보이고 안 보이던 환경도 보이고 감사하던 것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보이고 그래서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는 게 진정한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젊은 청년가를 만났는데 우리 성지연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요즘에 많은 청년분들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돈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데 대표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네. 그런 것들 아무리 쫓아봤자 끝에 오는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 뿐이라는 그럼요. 거, 그리고 그런 성공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로 잡아주시는 게 바로 컴플렉스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컴플렉스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로 컴플렉스를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박연 목사님. 실제로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그래요. 어찌 보면은 대표님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뭐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런 걸 안 경험해봤다면 맞아요. 그냥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그늘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컴플렉스는 더 커져가고 네. 근데 오히려 본인이 말씀하신 광야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또 대표님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계속 이 신발을 신고 또 걷는 곳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니즈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체험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었던 그 많은 컴플렉스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게 되었고 또 내가 역시 고아와 같은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표님이 사실 이제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라 여기서 성공이라는 마침표를 따낸 것이 아니라 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가끔 감기도 걸리고 콧물도 나고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서 우연히 갔다가 다른 병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무런 증세가 없으면 그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왜냐면 내가 아픈지를 모르고 계속 살게 되니까. 사업을 하면서 맞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백신 같은 것처럼 위기들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사업 초기에 느꼈던 고아를 돌보는 일들 그리고 나처럼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 초기의 마음을 그때그때 위기가 왔을 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우뚝 쓰셔서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 외로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